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입니다.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5대 그룹과의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원래는 12월 말까지 알아서 재벌 개혁을 잘 해달라고 당부를 했었지만 개혁의 의지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나서 좀 당부의 자리를 갖고 싶다라고 애초에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또 이번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그동안 공익재단을 이용해서 재벌 가문들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후계구도를 짜는 데 이용을 하다 보니까 공익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발표를 했고요. 다만 이번에 달랐던 점은 기업들이 저승사자라고 부르는 기업 집단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맥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규제 기준은 말하지 않겠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알아서 자발적으로 재벌 개혁을 이루어달라라는 신호를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이번에 내비친 것이죠. 자, 저희가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종 교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보시죠. 발톱 드러낸 공정위원장.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모시고 조찬 강연회를 지난 9월에 열었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미 11월 두 번째 5대 그룹과의 만남을 갖고 싶다는 이야기를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대보다는 좀 속도가 너무 느린 게 아닌가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에서 한 11월쯤에 다시 한번 좀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부의 말씀이라는 게 무섭게 들리기도 좀 쉽지가 않은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난 것을 보면요. 사실 그 결은 같지만 계속 자발적인 개혁을 해달라는 것, 그 결은 같지만 어조가 굉장히 강경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4개월 전에 숙제 내줬는데 네. 다 못하고 불려간 학생 입장 정도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비공개로 1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재벌 저격수답게 뭐 이른바 선빵이라고 하죠. 아주 강하게 초반 모두부터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네. 자발적으로 재벌 개혁 얘기하라고 했더니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개혁의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 라면서 이제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어떤 학생이 저 잘하고 있어요. 손들어서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은 지난번에는 빠졌지만 6월 23일에 1차 4대 그룹 간담회에서는 빠졌지만 네네. 롯데는 이번에 포함이 됐죠. 롯데는 사실 그동안 지주회사 전환을 빠르게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아직 다 못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스스로 못하니까 내가 스케줄을 짜줄게. 네네. 지난 9월에 이미 뭐 기업 집단국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지 궁금하지. 이제 두 가지를 또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하나는 니네 이제 공익재단을 좀 전수해 조사해 보겠다. 라는 것과 네네. 공익재단이 공익에 맞게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고 지주회사를 만들었다면 이 수익 구조도 보니까 배당금이 아니라 비배당 쪽이 더 많더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어떤 오너들의 네네. 어떤 이 일감 몰아주기, 그 다음에 편법, 세습의 어떤 도구로 활용되게 하는 게 아니냐라면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비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엄숙하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앞에서는 얘기를 못했지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의 기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자리에서는 뭐 물론 뭐 기업들이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못했지만 이른바 이제 뒷담화라고 하죠. 이런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내준 숙제를 받고서 연말까지 또 시한까지 네네. 못 박아줬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 이런 대외적인 불확실 여건 속에서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저렇게 강도 높은 얘기를 네네. 할 수가 있나라는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험 범위를 좀 정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한데요. 공부하기도 편하고. 근데 워낙 오픈북 테스트이긴 하나 이게 전 범위를 다 다룬다고 하니까 공상조 위원장이요.
이게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만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개선돼야 됩니다. 특히 공익재단은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그 부분은 또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이쪽부터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상조 위원장이 공익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어제 있었던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익재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과연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직권조사를 통한 제재 그리고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대기업들이 공익재단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롯데그룹의 경우에는 롯데문화재단 아니면 롯데장학재단, LG그룹은 LG 연합문화재단 그리고 LG 연합학원 이런 재단들이 있는데 이게 대기업의 공익재단을 왜 전수조사하겠다는 겁니까? 공익재단이 뭐길래 전수조사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많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그 대기업들이 공익재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생명 공익재단이라든지 아까 말씀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상속세라든지 전개세 같은 것을 세금으로 납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공익재단에 기부하게 되면 전액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익재단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장하성 정책실장도 그렇고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도 소액주주운동하고 그다음에 좋은 기업 지배연구소 이런 걸 많이 활동을 하셨어 오랫동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상속세와 정유세 같은 것을 내지 아니하고 공익재단이 기부하면서 이 공익재단이 실제로 공익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의 그 오너의 지분은 1, 2%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공익재단의 그 지분을 통해서 또 그 지배도 좀 공고히 하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 공익재단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좀 올바르게 공익재단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해야 되겠다. 보통 이제 그 김상조 위원장도 그 경제학과 교수인데요. 네.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학의 목표는 공정성하고 효율성입니다. 근데 공익재단이 공정하게 운영된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삼성그룹도 지금 좀 부회장이 좀 잉여의 몸이 되어 있는데 삼성의 미래전략실이 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요런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할 때도 했다 그러면 이런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공정성을 좀 기업들이 좀 결여했기 때문에 이익 추구라든지 그런 게 더 컸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의 좀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상조 위원장이 경제학과 교수로서 공정하게 그 공익재단 또 대기업들도 좀 더 공정하고 효율성은 자기들 알아서 잘하지만 공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번에 공익재단부터 먼저 좀 주의를 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공익재단이 본인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보다는요. 실제로 장학재단을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을 키우고 후학을 양성하고 장학금을 주고 계속 좋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공익재단을 운영하는 그 지분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뭐 세금을 안 낸다든지, 안 내는 용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지분을 조금 갖고선 기업 지배력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되고 있는 그 부분을 또 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재단 자체를 좀 나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나왔던 내용이 기업 집단국을 신설하겠다고 했어요. 그 기업 집단국, 일단 말부터가 좀 굉장히 어조가 강해요. 뭐, 당부하겠다는 말도 되게 무섭게 들렸었는데, 기업 집단국 하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기업 집단국이 지난 9월에 이제 부활이 됐습니다.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이 되면서 사실상 어느 정도 예고된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제 공정인의 이제 조사국이라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대기업 중심의 어떤 이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굉장히 눈부시게 활동을 했는데요. 당시 조사국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뭐 2자릿수 이상의 부당거래 내역을 적발하면서 기업들한테는 그야말로 뭐 공정인의 중수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압박이 좀 심했었고 이 때문에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된 상황이고 과연 이 기업 조사국이 과연 기업 집단국이 무슨 업무를 할 건가? 그러면서 이제 이 첫 타겟만은 좀 피해보자라고 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저술에서부터 과거 사회운동했던 이력까지 전부 훑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서 이제 두 가지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기업 이 집단국을 통해서 대기업의 공익재단 전수조사하고 또 지주회사의 어떤 이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사실 대기업 공익집단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대 그룹이 40개의 공익재단이 있어요. 한 개 그룹이 2개씩 정도 평균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앞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이런 기업 공익재단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계열사로부터 어느 정도 출자를 받습니다. 네네. 현금을 받든 지분을 받든. 근데 그런 것을 그런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활동이든 학술 장학금을 주든 예술활동이든 네. 정말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한다면 니네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그 돈에 대해선 상속증여세 안 받을게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편법으로 지분 그러니까 이게 40개의 이 기업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출자 지분 제한이 거의 7조 원 가까이 갖고 있어요. 계열사 지분을. 네네. 근데 그 7조 원이 이런 학술이나 자선 사업이나 공익 목적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네. 오너의 의결권을 확대하거나 다른 데로 전용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지주회사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주회사도 이제 당초 목적이 사실은 하다 보면 맨 위에 지주회사가 있고 그 위에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 별도의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에 따른 배당금이 주 수입원인데 네네. 얘네 하다 보니까 지분 말고 배당금 말고도 다른 수업이 더 많네.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이건 또 뭐냐? 이런 이 목적, 이런 전수조사하겠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업 집단국이 굉장히 무서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얘기 좀 교수님하고 조금 더 해볼게요. 사실 지주회사가 주요 수익원은 배당금이라는 것은 그렇죠. 계열사들이 이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한 배당금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또 다른 주요 수입원으로 브랜드 사용료라고도 그렇죠. 우리가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 사용료가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LG그룹이라든지 SK그룹 같은 데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네네. 주고 CJ그룹도 500억 정도 이제 브랜드 수수료를 줬다고 하는데 잘못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이 브랜드가 네네. 이제 과거에 이제 LG 로고를 옛날에 우리 로고를 바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CI라고 부르는데 기업 통합이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많은 걸 바꾸는데 막 수백억의 비용은 드는 건 사실인데요. 네네. 이 지주회사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순수하게 배당금을 통해서 지주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브랜드 사용료를 2천억, 3천억씩 계열사부터 다 거둔다든지 또 이렇게 컨설팅비로 또 돈을 좀 낸다든지 또 임대료를 좀 내라. 그러니까 네네. 순수하게 지주회사의 목적은 배당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렇게 부가 외적인 수입이 더 크고 또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편법을 통해서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를 늘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니까 이것도 문제다. 왜 이렇게 지주회사 제도를 정부가 지주회사 제도 만든 그 이유는 순환 출자 구조 해소를 위한 거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주회사 제도를 만들었더니 오히려 이렇게 편법으로 또 운영되고 있으니까 좀 지적을 해서 좀 바꿔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와의 계약을 할 당시를 떠올려 보면은 금호산업이 이제 금호라는 브랜드 권리를 갖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한테 넘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블스타가 우리의 금호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그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처럼 사용료라는 건 임의로 책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사용료를 임의로 책정하다 보니 지주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재벌 총수들에게 이득을 몰아주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좀 과다하게 계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혹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잡아보겠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참석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여기에서 이어지는 것이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인사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5대 그룹 참석자를 먼저 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 이상훈 사장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바로 오른편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5대 그룹이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난다고 한다면 그룹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을 이곳에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이상훈 사장이 이제는 총수 대행을 할 정도로 이 그룹 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진 것이고 이제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 그룹에서 맡길 것으로 보는 것이냐 여기까지 지금 해석이 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어제 이제 공정위가 이제 5대 그룹 간담회를 갖는 날, 네. 삼성은 또 사장단 후속 인사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인사가 나와서 사실은 뭐 이상훈 사장이 이제 그만뒀다가 다시 이사회 의장으로 내년 3월 네. 의장으로 이제 내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과거에 이제 소속이 미래전략실 소속이다 보니 네. 그렇게 되면 삼성의 지금 뭐 컨트롤타워 부재인 상황에서 총수를 대신해서 대외적인 활동에 대표 권한을 대행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삼성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 사실 이 자진 용퇴를 결정했던 권오현, 윤북은, 신종균 3인방이 승진 인사를 내는 겁니다. 네. 그만두지 말고 그리고 대표이사 회장단으로 또 인사를 하면서 권 부회장의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선행기술연구조직의 종합기술은 회장으로 네. 그리고 이제 윤북은 사장의 경우에는 뭐 이 지금 삼성의 이제 외부 소통 창구죠. CR 창구 부회장인데요. 아마 이 윤북은 부회장이 대외 업무를 담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뭐 대통령 해외 순방이나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CEO 간 간담회가 자리가 있다면 윤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대표해서 참석한다. 그러니까 롤을 나눠준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권오현 부회장의 경우에는 종합기술은 회장직입니다. 사실 삼성전자에서 회장직이 나온 것도 거의 뭐 그렇죠. 유례가 없는 네네. 일이고요. 사실 삼성전자에서 회장은 뭐 이건희 회장이거든요. 회장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업무를 못하고 있는 와병 중인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3명의 부회장이 생긴 겁니다. 그동안은 투 부회장 체제에서 네. 3명의 부회장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그동안 뭐 이상훈 사장을 둘러싸고 뭐 미래전략실의 부활이다. 그리고 컨트롤타워의 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를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대외적인 활동은 윤북은 부회장이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참석했던 이상훈 사장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아가게 될까요? 교수님께서 좀 설명 가능할까요? 이상훈 사장님은 1999년도에 이재용 회장이 미국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 네. 북미 총괄 대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18년, 19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건데 그때부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모셨고 이재용 부회장이 상무로 오실 때 또 같이 따라왔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그래서 가장 이재용 회장의 복심이고 가장 네네. 마음을 잘 읽어준다는 이제 대리인 역할을 하신다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이제 여기와 관련된 게 이제 우리가 전문 경영인 체제를 네네. 말하는데요. 주인과 대리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 삼성전자가 지금 일본에 있는 모든 전자회사를 다 합친 것보다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더 높을 정도로 커졌는데 네. 삼성전자의 아주 우수하고 잘하는 점은 이렇게 주인과 대리인 제도가 어떤 건가 하면요. 외국에서 보기에는 재벌이라든지 이런 오너십이 있으니까 네네.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라고 하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수십조 원의 돈을 넣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삼성이 오늘을 만든 겁니다. 네네. 근데 이 전문 경영인들은 2년에 한 번씩 임명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라든지 주가 배당을 많이 하고 주가를 올리는데 열중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삼성이 지금까지 오너십을 가지고 이렇게 장기적인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었기 때문에 이제 주인과 대리인 제도에서 이 주인 이 제도가 더 우수하다. 네네. 삼성과 같은 지배 구조가 아주 더 잘했다는 거죠. 네. 오너가 설립자의 가족이 이제 경영을 직접 경영하고 네네. 실질적인 업무는 이렇게 전문 경영인들이 맡겼던 제도. 그래서 이제 이게 주인과 대리인 제도인데 지금 현재 삼성으로 봐서는 아주 이런 오너들이 경영함으로 인해서 성과를 많이 보였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구도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렇죠. 의지로 보이는 네. 거네요.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의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정현호 사장인데 미전실 출신이에요. 근데 사업지원 TF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소장님? 전형적인 이제 이재용 맨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옥중 경영 얘기하잖아요. 지금 모든 네. 인사사항이며 통로가 사실 이상호 사장,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왼팔로 꼽히는 정현호 전 미래전략실 인사지원 팀장입니다. 네. 이제 사장급인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사업지원 TF 팀장을 맡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삼성전자의 지원 TF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자 계열사의 네네. 어떤 전략, 그리고 인사 업무를 총괄하겠다.
조정 총괄하는 팀의 팀장입니다. 수장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미젠실 이 해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시장에 이을 제목으로 평가를 받아왔던 인물이기도 하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재용 부회장의 의중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안팎에서는 이상훈전자 이제 이사회 의장과 더불어서 정 사장이 뭐 이제 경영진의 어떤 이 부재행을 대신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 측에서는 부문별 3인의 CEO가 있는데 네네. 왜 구태여 다 같이 이제 미래전략실을 과거에 미래전략실을 부활처럼 이제 붙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그 사장단 인사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 처음에는 윤북은, 신종균 그리고 권오현 그 인물들을 사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오히려 승진을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건희 체제로 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탁됐던 이상훈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정현호 사장, 대표적인 이재용 맨이니까요. 이런 인물들이 또 주된 역할을 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니까 그렇죠, 또 예. 이재용 체제로 가나 싶기도 하고요.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소장님께서 이상훈 사장이 이제 등기사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사회가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니까 확실히 이재용 체제로 전환됐다고 볼 수. 저는 뭐 거의 전환됐다라고 봐도 무관한데요. 이번 이제 삼성 인사의 3대 키워드는 확실하게 50대 세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부분에 사장이 무려 절반 이상 4명이나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미전실 성격의 이제 사업전 TF의 신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과거처럼 미전실을 대표해서 굉장히 이제 좀 공정위가 가장 이제 싫어하는 네네.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롤을 정해줬습니다. 일단 권오현, 윤북은, 신종균 3인방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회장단 인사로서 네. 그들의 굉장히 그동안 실적 그리고 노하우를 높이 사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이제 후배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롤을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권 부회장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선행기술연구조직의 종합기술원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희 삼성회장과는 틀립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전자를 총괄하지만 그렇죠. 네. 이런 종합기술원의 회장이기 때문에 같은 회장직이긴 하지만 롤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또 윤부근 회장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신종균 부회장의 경우에는 인력 이 인재 재발 개발 업무를 담당하게끔 하기 때문에 네네. 3인의 차이자가 많이 달라져 있고 다만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상훈 사장과 정현호 이 실장의 경우에는 미전실 소속이다 보니 네네. 과거에 이제 어떤 이 컨트롤 타워 부재다라는 이제 말을 들었었고 안팎에서 그러면 새로 조금 미니 컨트롤 타워가 이제 좀 구축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조직을 통해서 이상훈 이 사장은 이사회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이사장 자리를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정현호 이 실장의 경우에는 사장의 경우에는 또 이 사업 지원 TF를 이제 주도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롤이 거의 미전실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은 필수적이긴 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그럼 네. 삼성전자에서 발표했던 이번 인사가 네. 어땠는지 한번 네. 총평을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지어볼게요. 이번 인사 단행의 가장 큰 핵심은 젊은 조직을 변화시켰다. 이제 권오현 부회장님이나 뭐 윤부건 사장, 신종균 사장이 지금 삼성전자의 이번 분기에 16조 원이라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뒀는데요. 네네. 이렇게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둔 지금이 다시 또 위기가 올 수 있다. 지금 중국의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반도체 1등인데요. 네. 5%에서 10%를 점유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반도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중국이 앞으로 10년 내에 5에서 10%를 점유하게 되면 삼성이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50대의 전부 다 젊은 경영진을 바꾸면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가장 높지 않습니까? 280만 원대, 시가총액 400조 원이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의 약 4분의 1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그 고객 많이 물어보시면 주식 투자할 때는 가장 비싼 주식을 사고 시가총액이 가장 비싼 회사를 사라고 가르쳐줘요. 주가도 마찬가지고 기업에 취업할 때도 시가총액이 가장 비싼 회사를 가라. 이와 같이 이제 삼성이 시가총액이라든지 주가가 가장 높을 때 오히려 위기라고 느끼고 젊은 경영진을 통해서 혁신하겠다. 그러니까 혁신의 삼성을 도전하기 위해서 젊은 경영진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종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